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6월 3일입니다. 제가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한 일주일 전쯤에 영상을 만들어 놓고 좀 바빠가지고 촬영을 까먹고 못한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올려드렸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전략과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시간이 늦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보험업과 관련해서 이런 이슈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늦게나마 좀 공유를 드립니다.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5월 8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롯데손해보험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화면 보시는 거 기준으로 보시면 요때 장대음봉 뜬 거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 5월 8일인가 그랬는데 이때 롯데손해보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손해보험사들 주가가 좀 덩달아 떨어지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때 지금 나왔던 뉴스들을 좀 찾아보면 금융감독원에서 롯데손해보험에 900억 원 규모의 후손이 채권 발행을 불허했다. 이런 요건들이 좀 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이슈고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이벤트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게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는 없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연구체는 뭐냐면 2020년도 5월에 롯데손해보험이 연구체를 하나 발행을 합니다. 발행 규모는 900억 정도가 됐고요. 그때 당시 표면 이자율은 5%였어요. 근데 여기 이자 조건에 항상 연구체 제가 영상 찍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포인트죠. 스텝업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스텝업 조항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체를 보통 발행을 할 때 채권자, 투자자의 조금 이익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년이나 7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사실상 채무자, 발행회사 입장에서 갚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스텝업 조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콜옵션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만기가 없는 연구체지만 이 업계 관례라고 하는 게 보통 5년 정도 지났을 때 발행회사가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그 콜옵션을 행사를 하는 게 관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롯데손해보험에서 콜옵션을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발행해놨던 900억의 연구체 발행을 이제 갚아주려고 했었던 거죠. 업계 관행에 따라서. 근데 이번에 1차적으로 이거를 금융감독원에서 불허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킥스 비율 때문이다 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대답을 하는데요. 일단은 왜 애초에 연구체를 발행을 했느냐, 그리고 롯데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연구체를 발행을 하는데요. 왜 발행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빨간색 박스 두 가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얘가 법적으로는 채권이에요. 법적으로는 채권. 근데 재무제표상에서는요,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그게 연구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양쪽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자, 법적으로, 즉 세법적으로 따졌을 때는요, 연구체에 대해서 회사가 매년 이자를 납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자가 세법상으로는 당연히 금융비용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세전 이익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전 이익이 줄어든 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 곱하기 법인세율만큼은 사실상의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재무제표로 오게 되면 재무상으로는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에 대해서 제가 뭐 이론적으로 30분씩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원금 상환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 또는 재무제표의 관점에서 보면 법적으로 누구 명의냐, 누구 소유냐 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이게 실질적으로 누구의 부담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회계적으로는 내가 미래에 어떤 뭐 채무자라든가 어떤 이해관계자한테 현금을 지급해줄 의무를 내가 회피할 수 있다. 그러면 자본으로 봅니다. 회피가 불가능할 때 부채로 보고요. 근데 연구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채권, 돈을 빌린 건 맞기는 한데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무를 회사가 자기 선택으로 계속해서 회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무상태표상에서는 자본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재무제표 안에서만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자 비용이요, 재무제표상으로는 배당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아무런 이슈가 없어요. 손익계산서 상에 얘가 금융비용으로 타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익잉여금에서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배당처럼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조금이나마 예뻐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자본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채는 안 늘어나는데 신종 자본증권이 발행이 되면서 자본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을 빌리고 있는데
부채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신용등급상에서 약간이나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재무적인 관점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메리트들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연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한다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금감원이 이제 태클을 걸고 넘어졌던 킥스 비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까지는 RBC 비율, Risk Based Capital이라고 해가지고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2024년도 넘어오면서 킥스 비율이라는 걸로 약간 개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구 자본에 비해서 가용 자본이 뭐 몇 퍼센트 이상이 된다 이런 구조인데요. 요구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요, 회사가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exposure라고 하는데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냥 그 최대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노출된 금액에 대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소 자본 수치를 요구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가용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복잡하게 써드리기는 했지만 회사가 정말로 리터럴리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본에 비해서 실제로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 그 비율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150% 이상 유지할 거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롯데손해보험이 연구차를 발행해 놨었던 걸 신종자본증권이 보완자본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을 상환을 하게 되면 얘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가용자본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데손해보험이 글쎄 이 킥스 비율에 대한 이 150% 기준을 못 맞추게 됐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이거 갚았었더니 한 149%인가로 떨어졌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실시간으로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매 분기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서 사업의 내용 쪽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해서 회사가 공시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뭐 산출 중이라고는 하지만 1분기 분기보고서에 들어가가지고 회사의 롯데손해보험의 지급 여력 비율을 찾아봤어요. 일단 24년도 연말 기준으로는 지급 여력 비율이 회사가 공시하기로는 154%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900억 정도 규모의 연구체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용자본이 줄어들면서 이게 149% 정도까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이 지점에서 금융감독원이 태클을 걸고 들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대화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롯데손해보험이 자, 금감원한테 일단 설득을 하려고 한 거예요. 나 이거 관행이니까 콜옵션 일단 행사해서 갚을게. 잠깐만 기다려줘. 그랬더니 금감원에서 태클을 걸었죠. 야, 너 이거 갚으면 킥스 비율 150%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롯데손해보험이 나한테 방법이 있어. 비율 고치할 수 있어. 일단 이거 갚고 다른 거 후순위채에 딴 거 발행하거나 해가지고 우리 이거 킥스 비율 맞출 수 있어. 그런데 금감원에서 이걸 허락하지 않죠. 안 돼. 돌아가. 그랬더니 이제 롯데손해보험이 여기서 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못 갚게 합니다. 이거 내가 못 갚은 거 아니에요. 난 갚으려고 했는데 금감원이 막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콜옵션 행사를 안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웃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조항상의 구조로 보면요. 연구체에서 콜옵션을 행사할지 말지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회사의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업계 관례, 업계 관행 자체가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었다 보니까 이 연구체에 투자한 투자자들, 채권자들은 5년 정도가 지나면 롯데손해보험이 이거를 갚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걔네들의 자금 플래닝을 짜거든요. 근데 갑자기 콜옵션을 행사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내 자금 스케줄이 꼬이는데? 라고 채권자들이 뭔가 이게 패닉을 하기 시작하면서 보험업종이 자금 조달하는 그 시장 쪽에서 뭔가 굉장한 불신이 늘어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건 정리를 이 정도로 드려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혹시 제가 영상을 너무 늦게 올려드리는 바람에 이미 상장한 주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조금 잡아보시면 좋냐면 보험사들 중에서요. 킥스 비율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뭐 150% 이런 거 걸리기에는 너무 여유가 넘쳐. 근데 이번에 롯데손해보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보험업계 관련된 금융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거에 따라서 같이 떨어졌던 기업들이 있다면 오히려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2주 전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서 한 기업에는 제가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기업들이 우리나라 손해보험, 생명보험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보험사들을 제가 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1분기 혹은 제가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거 기준으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킥스 비율들을 제가 다 리서치를 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보사가 됐든 뭐 손해보험사가 됐든 150%로부터 굉장히 높은 어떤 여유를 가지고 있는 킥스 비율을 달성하고 있는 회사라면 근데 그 회사가 혹시라도 롯데손해보험 케이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면 그런 기업들을 고르는 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수 있을 만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꼭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드려보면요. 롯데손해보험의 연구체 900억 규모의 연구체 콜옵션 미행사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조금 깜놀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패닉했던 사건을 정리를 드렸고요. 보험업계에서 재무건전성 지표 관련해서 킥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나마 이런 식으로 업종 전체가 패닉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단기적으로나마 활용하실 수 있는지 제 제언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